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집단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묻어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 박사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줄다리기를 시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당길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명은 200, 3명은 300, 8명이면 800 정도의 힘이 나올 것 같았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2명은 93%만큼, 3명인 그룹은 85%,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49%의 힘만 발휘했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링겔만 효과입니다. 이런 일은 팀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 없어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인 거죠. 또 개인의 성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링겔만 효과를 줄이려면 개개인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팀 단위의 보상과 함께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도 필요하죠. 기원전 480년경 페르시아 100만 대군에 맞섰던 스파르타 300명의 전사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개인과 팀의 역량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상식을 좀 키워드리는 또 상품도 드리는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에서요. 서울 일부 구간에서 심야에 이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좀 보조하러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는 버스입니다. 외부의 서버나 인공지능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그 버스를 말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이걸 운행하는 건 세계 또 최초라고 합니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님이 오히려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하러 들어가는 그런 버스 4글자로 요즘에 이런 차량들 하나 둘씩 기술로 또 선보이고 있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4글자고요. 저희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인버스, AI 버스. 역시 오답들이 많네요. 이거 어떻게 힌트를 드리다가 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것 같아가지고. 4글자예요? 이거 버스까지 합치면 6글자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정해 주십시오. 아까 4글자라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냥 앞에 그 4글자만. 땡땡땡땡 버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6글자도 좋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백상경 동아일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소식부터 준비했는지 손석우 평론가는요? 네, 요즘 요소 때문에 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 정부에서 비축분 추가로 확보했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불안감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요즘에 빚 때문에 난리인데 채권 추심업체에서 혹시 빚 깎아줄 테니까 좀 빨리 갚아라 이런 전화 받으시면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로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볼게요. 백상경 기자는요? 네, 반값 아파트라고 좀 기대를 모았었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가 좀 시들했었는데 거래 제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조금 기대를 다시 모으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의로 좀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던 애플
애플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좀 일부 들어주면서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석구 평론가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중국이 그 요소 수출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요소수에 대한 걱정이 또 2년 만에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나 봐요. 네.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뭐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대형마트니까 네.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매출을 보니까 최근 며칠간 한 5배에서 많게는 7배 수준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부 마트에서는 이미 이제 구입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곳이 나타났고 이런 곳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요. 이제 요소수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판매 가격 바뀔 거다 이렇게 공지를 한 곳도 등장을 했고요. 주유소에서도 요소수를 좀 확보하는데 예전보다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 보내달라라고 하면 이제 공급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요소수 판매 가격도 좀 들썩거릴 조짐을 보입니다. 이게 평시에는 10리터 기준으로 요소수 가격이 10,000선, 네. 15,000원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쇼핑몰 들어가 보니까 10,000원대도 있고요. 20,000원대도 있고 30,000원대도 있고 40,000원대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쇼핑몰 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판매 가격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당장 필요치 않아도 하나 필요한데 서너 개 사놓는 그렇죠. 그런 가수가 또 더 돋보게 되고 그래서 또 가격을 더 상인들은 올리게 되고 정부는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3개월 이상 물량 확보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대체 수입선을 통해서도 추가 물량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2년 전에 요소수 이 대란 워낙 크게 전국적으로 난리통이었어서 그때 악몽을 기억해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트남 대체 수입을 통해서 지금 3개월분 확보하고 있던 거 3.7개월분까지 늘어난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시민들이 불안감은 확실히 이제 지금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공식적인 중국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감을 좀 잠재울 더 확실한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비축 물량은 충분하다 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뭔가 좀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겠죠. 어제 뭐 또 내놨습니다. 네. 일단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요소수를 많이 쓰는 화물들, 이제 화물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해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을 이제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 아울러서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차원 이런 방안들 계속해서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3국에서 요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베트남이나 카타르, 뭐 사우디에서도 이런 그 요소를 들여오는데 운송비 같은 문제들이 더해지면은 중국산보다 한 10% 정도, 2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래서 수입선을 다변화해 놨어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산 의존도가 더 90% 이상까지 높아졌었는데 정부가 그 차익을 좀 보전해 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심을 좀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 쉽게 우리가 반값 아파트라고 불렀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좀 반응이 좀 안 좋았었나 보네요. 네, 이게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공급하는 이제 반값 아파트라고 좀 불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다시피 공공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이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 원가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절반 이상이 토지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땅값이 빠지다 보니까 초기 분양가를 조금 민간 분양한
거래하는 가격들에 비해서 한 30에서 많게는 60% 정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값 아파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환매 대상 그러니까 이 거주 전매 제한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10년을 채우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있게 되는데 팔 수 있는 대상을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데다가 이 처분하는 가격도 그 당초에 자기가 분양을 받았던 분양 가격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을 더한 수준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상 이게 집을 소유하는 분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암묵적으로는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세 차익을 조금 뭐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기대감들에 좀 못 미치는 성과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같이 좀 주요한 지역들의 저렴한 분양가로 상품이 나오는데도 실제로 계약률이 좀 낮았어요. 뭐 올해 이제 사전 청약에서 보면은 이제 고덕 강일 3단지가 좀 대표적인 인기 단지였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고덕 강일 지구 그래서 이제 강남 생활권인 거에다가 전용 면적 한 49제곱미터 분양가 그러니까 뭐 옛날 표현으로 쓰면 한 20평 분양가가 3억 원대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서울에선 불가능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주변 시세보다는 절반 이상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6월에 사전 청약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특별 공급이 한 14대 1. 그러니까 일반 공급이 34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규제 부담들이 좀 있는 데다가 여기 또 하나 리스크가 토지 임차료예요. 그래서 매달 이걸 이제 토지를 빌려서 이 집을 지은 거다 보니까 이 분양 주택을 받은 분들이 이제 토지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당첨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SH에 따르면은 이제 부적격자들 빼고 당첨자 한 491명 중에서 31% 정도 되는 150여 명이 스스로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를 31%가 스스로 분양을 당첨이 포기했다. 되고도 포기를 한 거죠. 그럼 이거 뭐 앞으로 좀 개선책이 나옵니까? 네, 이게 좀 바뀌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환매 제한을 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거주 요건을 채운 다음에는 일반 개인에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LH에만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일반 개인한테도 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 개정안 처리가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이런 바뀐 법들이 시행이 됩니다. 이 개정안 시행이 되면은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도 개인이 자유롭게 좀 사고 팔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전매 제한 기간 이전에 이제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는 이때는 LH에만 이때도 팔 수 있었는데 요걸 이제 SH 뭐 경기주택 도시공사, GH 이런 곳들은 다른 지방공사에도 좀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소폭 완화를 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 가능한 상대방을 좀 늘려놓은 건데 이것들이 좀 수요를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거래 상대방이 늘어난다.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누구에게나 팔 수 있게 된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지금 전문가들이 꼽는 곳이 이제 연내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마곡지구 이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게 이달 안에 지금 SH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제 청약 공고를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이쪽 근처에 조성을 할 아파트인데 이 내년 하반기 착공해서 2027년이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이 이제 이 생각보다 이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이 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냐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사실 지금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금리가 불러일으키는 이 토지 임대료 부담 이게 지나치게 높아지는 그런 부담 문제를 좀 풀지 않고서는 흥행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이 택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조성 원가 아니면 뭐 감정 가격 요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게 이제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요 평균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정하거든요. 이제 이 금액에다가 뭐 12개월 나누면 이제 월별 임대료가 빠지는 구조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본 뒤에 청약에 참여할 것을 좀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가 되어 있는 네. 반값 아파트.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저렴하게 분양을 받기엔 참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토지의 가치는 유지가 되다 하더라도 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은 건축물의 가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10년 뒤에는 내가 팔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점은 또 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결과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자, 손석구 평론가에게 갑니다. 네. 채권 추심업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나에게 요구를 해오는 업체들을 말하는 건데 네. 어떤 낭패들이 있다는 겁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규명에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달까지 갚으면 되는데 네.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이번 주 안에 갚으면 1,000만 원 빚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서 혹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돈에 좀 여유가 있다면 네. 뭐 사실 절반 깎아주겠다고 하면 다른 데서 마이너스 대출 끌어와서라도 끌어와서라도 사실 갚을 마음까지도 생길 정도로 혹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른 데서 만약에 융통해서 무리하게 갚았는데 이게 사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기요. 네, 그러니까 빚을 깎아주겠다 상환을 독촉해서 돈을 받은 뒤에 말을 바꾸는 거죠. 남은 빚을 이제 계속 추심하는 이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뭡니까? 보이스피싱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전화를 이제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받기 마련인데 네. 그 법적으로 보면요, 채권 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달라서 채무를 직접 감면해줄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대행 회사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그걸 모르죠. 전화를 받고 빚 깎아주겠다고 하면 거기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 추심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를 잘 회수하기 위해서, 즉 빚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빚을 깎아준다는 거짓말을 채무자들에게 하는 거고요. 이 빚을 받고 나면 이제 말을 바꿔서 계속 추심을 하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언제 갚으실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경우, 왜 실제 채권자가 추심회사를 통해서 빚 감면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은 구두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꾸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야, 그래요? 일단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성공 예감 캐피탈이다. 네. 근데 이 추심업체는 성공 직감 추심이다. 뭐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제안을 해오면 뭐 비슷한가 보다. 맞아. 그렇죠. 내가 빚을 낸 데가 있으니까 저기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되겠지라고 했던 건데 일단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채무 감면 권한이 있는 거지 채권 추심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채무자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채무 감면을 받으려면 이를 확약할 수 있는 감면 서류를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양식이 있는데 채무 감면 동의서라는 게 있고요. 채권 금액 감액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때 감면 서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발행을 한 것이어야 되고 채권 추심회사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감면 금액, 변제 일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고 만약에 추심회사가 대리로 발행한 서류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확인서를 또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서류들 없이 빚 감면을 내걸어서 추심을 하려고 한다. 이건 불법이니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십시오. 지금도 바로 김종무님도 무조건 서면으로 받아놔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조작될 수도 있으니까 그 채권자가 맞는지 그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야죠. 것도 이중으로 또 서류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요. 정말 세상에. 그래서 하나둘씩 저희가 계속 열심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그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던 사건 이거 되게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2017년에 있었던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죠. 굉장히 법원 판결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이게 2017년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이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의 성능을
뭐 CPU나 이런 것들의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던 그 사건인데요. 네. 이게 아이폰 지금 그 6, 뭐 7 요때니까 굉장히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뭐 사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이상하다. 뭐 실제로 그 벤치마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뭐 성능이 떨어진 걸 숫자로 확인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직접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꺼지는 이슈나 뭐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성능 일부 낮춘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사용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꾸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몰래 한 건데 이게 뭐 그냥 뭐 쓰고 있던 상품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새 거 사려고 이렇게 사게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애플 상대로 줄소송이 좀 벌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3월에 이제 6만 3천여 명이 참여를 하는 좀 대규모 소송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올해 2월 2일 나왔었고요. 이때는 애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소에 불복해서 7명의 소비자, 그러니까 6만 3천 명 중에서 7명의 소비자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여기서는 이제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애플한테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소송이 시작된 게 2018년. 네. 근데 1심 판결이 난 게 2023년 2월. 네. 2심이 난 게 2023년 12월. 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유. 당사자가 좀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1심에서 대부분의 이제 패소를 하니까 네. 아유 우리 이제 그만할래요. 네. 근데 나머지 7명이 항소를 했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액수를 보면은 이게 패소, 그러니까 그 1심에서 이제 뭐 소위 드랍을 하신 분들이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기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판결도 소비자 7명한테 각각 7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 배상을 해라. 이런 정도의 지금 판결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7만 원의 지연이자 얼마나 붙겠습니까만 네, 그래서 5년 동안 소송전 벌여서 1인당 7만 원. 네, 사실 이제 좀 너무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재판부의 좀 판단에도 이유는 있어요. 보면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졌냐? 그건 아니다. 그게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걸 이제 성능 제한을 다시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좀 회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이 소비자들이 주장을 하는 이 영구적인 피해에 따른 어떤 피해 배상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재판부가 요번에 인정을 한 거는 선택권의 침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플이 이런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보면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할 때 그 엄청나게 긴 패치노트를 소비자들이 다 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정보 비대칭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근데 이게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7분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기는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 애플 사용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이제 이번 판결은 이제 항소에 참여하셨던 7명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6만여 명은 이제 법적인 배상 대상에선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단 소송 제도가 이제 그렇죠. 도입이 일부 되긴 했는데 이게 증권 분야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판결이 한번 나오면은 유사한 사건 피해자분들이 다 같이 배상을 다 받아서 이제 효력을 받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뭐 자기들은 이제 고의로 이제 뭐 성능 저하를 시킨 적은 없다. 네.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놨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말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7명에게 네. 7만 원씩. 7, 네. 7에 49. 뭐 애플한테 한 49만 원, 50만 원은 네. 그리고 5년?
5년 5년 동안 법적 열심히 싸움을 해서 해가지고. 50만 원으로 막았다. 이게 미국 같았으면 특히 집단 소송 제도가 있는 곳이었으면 네. 7명이 승소해서도 다른 6만 것들이 명에게 다, 예. 똑같이 배상을 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증권 분야에 있어도 사실 그게 1심, 2심, 3심 판결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해도 되는지도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돼서 사실상 증권 분야에서는 6심 제도입니다. 60.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집단 소송 제도가 너무나 빈약하다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집단 소송 제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펌 수임료는 어떻게 되죠? 이 5년 이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은 뭐 네. 그분들이야 돈 많이 버시겠죠. 로펌 신나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답 파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기버스, 유령버스, 무인버스, 전기 무인 자율버스. 아, 이거 한 번 더 내드려야겠습니다.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에서 이 시내버스를 가지고 시범 운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특히 이게 야간에 혼자 스스로 주행하는 그 버스가 서울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기해하시는데, 이 기술 뭐 네 글자로 땡땡땡땡 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는 땡땡땡땡 버스, 이게 시내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주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버스라고 힌트를 대놓고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종종 이거 과장 광고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한번 따져보실까요? 법무법인 바른의 식품의학 전문 변호사인 최승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 네, 특화된 변호사님이시라고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장 최근에 조금 이슈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 에스더,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건강기능식 대표분이시기도 한데, 최근에 이분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그 사실을 접했는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전직 식약처 과장이 예. 그 여 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관해서 과장 또는 허위 등을 통해서 그 법률을 위반한 광고를 했다는 취지로 고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네. 정확히 뭐 어떤 식의 허위 과장 광고였다, 이게 지금 뭐 드러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뭐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식품표시광고법 1조 그 8조의 1항에서 네.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8조 1항의 1호 내지 5호를 보면요. 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그다음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그리고 거짓 과장된 표시나 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 에스더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부인을 또 하고 있던데요. 네, 그 또 여에스더님의 그 입장을 살펴보면 이미 이제 그 관련 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뭐 불법성이 없는 광고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관련 매거진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매거진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판매 사이트하고 네. 이른바 매거진이라고 하는 또 이걸 이제 뭐 기사화하는 그쪽에서 네. 또 이게 엇갈리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건 좀 나중에 그 결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테고요. 네. 우선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하고 분명히 다르고 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좀 딱 내려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크게 분류를 하면은 식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에는 해당을 하는데 그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서 기능성 원료라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가 아니라 식약처의 어떤 규격 네. 또는 식약처의 개별 인증을 받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한 식품만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네. 이거는 인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원료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네. 인정을 해준 겁니다라고 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렇습니다.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건강보조식품, 옛날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네, 건강기능식품, 또 의약품,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구분을 좀 지어주실까요?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우선 식품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죠. 예. 그래서 엄격하게 양리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고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의약품입니다. 그렇죠. 의약품은 이제 치료 네.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식품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모든 것을 칭하고 그 중에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시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법률적으로 특별한 지위가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일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래전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통용이 되다가 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규제가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식품에 가까운 거고요. 그렇죠. 네. 기능성이 인정받은 건 아니고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네. 써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뭐 단적으로 말하면 위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왠지 눈이 맑아지는 것 같다. 좀 살이 빠지는 것 같다. 어떤 느낌이 든다. 나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과정 광고로 딱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소비자들을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주요한 쟁점이 되는데 오인 혼동. 네. 그 대법원에서 네. 뭐 예전에 뭐 구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돼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은 네. 허위 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구는 뭐 치료나 뭐 이렇게 쓰진 않았더라도 네, 이걸 광고하는 과정에서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 상황이나 이 뉘앙스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식품을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의사, 약사, 영양사든 어떤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체적인 뉘앙스를 살필 수밖에 없고 특정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문구를 따져서 옳다 그르다 하기 어려운 것이 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쟁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법정 가서 다투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구를 잘 지켰다. 근데 한켠에서 보기에는 저거 좀 혼동을 유발하는 멘트 아니었느냐. 야, 요게 조금 그 회색지대가 좀 크네요. 네.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네네네. 항상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구별할 수 있더라도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유튜버도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했다가 막 고발 많이 당하고 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잖아요. 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네. 본인이 해당 식품에 대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 표현에서 구별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일반 소비자들 볼 때는 또 오인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결국 이게 뭐 규제 기관들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아.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문제가 커지는 거네요. 예. 네. 다투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요즘에 보면 특히 이 건강기능식품을 SNS나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막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협찬 광고라고 이제 달아놓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후기 인증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지어봐야 됩니까? 그 인증글은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자체를 어떤 근거가 되는 것으로 믿기는 좀 어렵고요. 네. 뭐 개인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식품의 판매와 연관이 되는 때부터는 누구든지 식품표시광고법에 이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하. 그리고 체험기가 네. 이제 일반 소비자가 개인적 체험을 쓴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영업자들이 이 체험기를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 자사 홈페이지 내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사실상 광고 효과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광고를 하는 것처럼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자기 블로그에 나 이거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끌고 와서 링크로 달고 또 네. 광고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였네요. 그리고 이게 판매로 이어진다라면은 그 사람이 네. 블로그를 통해서 팔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팔든 이 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하지만 뭐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그 단시간 내에 파는 경우에는 뭐 그런 흔적들이 잘 사라지고 또 규제를 하는 기관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다 못 따라가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반짝 팔고 삭제해버리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건강기능식품 자체를 이제 해외 직구로 네. 외국에서 사면 더 싸다라고 해서 해외 직구로 이거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요거는 좀 물론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식약처 인증은 없겠죠. 네. 이거 소비자들에게 좀 어떻게 구분을 해봐야 된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해외에서 들어온 식품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식약처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뭐 저희 이제 법조인들이나 이제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명칭으로 그렇게 쓸 수 없다. 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죠. 일반 식품에 네. 가깝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하는 국가에 따라서는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신고만 함으로써 그 나라에서의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저는 뭐 다소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순한 신고를 거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직구하는 거에 네. 근데 이렇게 딱 써 있지 않습니까? FDA. 이게 미국의 식약처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럼 뭔가 그렇습니다. 이거 FDA에서 승인받은 거야?
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떤 FDA가 네. 그 일종의 신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 등록만 하면 네. 팔 수 있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라고 또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허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잘 관리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시죠. 어제 오후 울산 남구 등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 한국전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디지털 화폐를 금융사기의 일종인 폰지 사기라고 불러온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연례 청문회에서 능력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폐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종가는 4.1% 하락하며 5개월 만에 배럴당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과 경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행동경제학 배워보는 코너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취향 네.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취향 배우기였고 그렇죠. 두 번째가 취향 찾기였고 그렇죠. 오늘 하게 될 게 취향 확정하기인데 네. 혹시나 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 2단계 짧게 좀 요약 복습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남의 취향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쓴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먹네라는 걸 보면서 배워보는 거죠. 네.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취향을 찾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로 옮겨오고요. 관심사가 나로 옮겨와서 내가 그 소금 넣은 커피를 한번 먹어봤는데 좋아하네 라는 걸 알게 되고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쓴맛이 좀 약해지는 걸 좋아하나 보다. 쓴맛을 중화시키는 커피가 좋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면 1단계, 2단계를 딱 건너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취향을 만드는 것도 3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1, 2단계는 남의 취향에서 나의 취향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럼 3단계 취향 확정하기. 네. 이 확정하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1단계, 2단계를 거치면 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몸으로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쓴맛이 좀 덜 약해진 커피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 순간에 정말로 그런가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생각에서 몸으로 오는 그러니까 내 몸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걸 저희 연구자들은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쓴맛이 약한 걸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까지만 딱 있거든요. 근데 쓴맛이 좀 약해진 커피를 이것저것 먹어보면 정말로 그런가? 아니면 소금 자체를 좋아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부터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했었던 그 나의 찾아진 나의 취향을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머릿속의 생각을 보통 검증을 할 때는 네. 쓴맛이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커피에 뭐든지 넣을 수 있으니까. 소금 넣은 커피를 좋아하면 내가 유자를 넣은 커피도 좋아하나? 뭐 고수를 넣은 커피도 좋아하나? 참기름을 넣어도 좋아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설탕 좋아하는지 프림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고 싶어 하니까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먹어봐야지 이건 어떨까?
나도 한번 챙겨서 먹어봐야지 하다가 그냥 예,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서 쓴커피가 땡겨.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취향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는 몸으로 부딪혀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향을 확정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요 단계에서 몸으로 한번 확정을 탁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쓴 맛이 약해진 커피는 무엇이든 좋아해라는 결론이 딱 나면 취향이 이제 드디어 정교화가 된 거죠. 정교화. 예, 이게 최종 이제 보스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듣는 거, 즐기는 거, 보는 거 다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뭐 제품을 살 때도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나는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좋아한다라는 걸 딱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설득하거나 너는 나랑 같구나 다르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됩니다. 혹시 이게 재미있는 뭐 통계나 실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마지막에 하는 확정할 때는 몸으로 하는 경험은 그냥 주어지는 정보와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들이 보통 경험은 힘이 세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은 힘이 세다. 예, 경험은 힘이 세다. 왜냐하면 경험이 힘이 세다라는 얘기는 네. 그냥 주어지는 종이에 써져 있는 정보,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정보에 비해서 힘이 센 이유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머릿속의 정보가 내가 직접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동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되게 이상한 일들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경험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먹어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해서 네. 결론을 냈기 때문에 딱 객관적일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서 해석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들어온 가설을 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이란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광고 같은 걸 한번 보고 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셔츠가 굉장히 보드랍고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냥 라는-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죠. 네. 우선 딱 봤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가설이 딱 돼서 내가 실제로 셔츠를 이렇게 만져보면 보드랍고 품질이 좋은가 봐.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되고 앞서 봤었던 그 광고를 지지하는 쪽으로 경험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일반적인 정보에 비해서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경험은 아주 힘이 세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 취향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마지막에 한번 탁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을 보통 딱 도장을 찍으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서 잘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담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몸에 박히게 하면 그럼 완전히 이제 그 회사 그 제품의 팬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메커니즘이 네. 저희 연구자들이 마케팅 연구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찾아낸 광고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광고는 가설을 알려드리는 거고 네네. 소비자들은 그 가설이 맞나 아닌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경험은 가설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가 봐 이렇게.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광고가 정말 힘이 셉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 경험은 정말 힘이 세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팝업 스토어나 체험 매장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 보네요. 네, 요즘에 팝업 스토어가 성수동 서울에 있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고 제가 2, 3주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금요일이었는데 하루에 성수동에 열리는 팝업이 45개가 넘습니다. 이 팝업의 종류도 너무 많고 이야. 심지어 어떤 회사는 거기서 직무 면접도 봐요. 그걸 팝업이라고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야.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팝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문객들이 들어왔을 때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경험 전에 가설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이 그 가설을 바로 경험하면서 바로 지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우리는 친환경입니다라는 걸 바깥에 딱 내걸고 직접 안에 들어와서 만져보거나 보거나 얘기를 하면서 이 브랜드는 친환경인가 봐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경험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팝업 스토어에 놀러 오세요, 체험하러 오세요 단순히 홍보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작업들을 또 해놓는 거네요. 이미지를 갖게끔. 네, 거기도-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팝업 바깥에 이렇게 보여지게만 해도 예. 들어오기 전에 갖게 되는 그 인상만으로도 가설을 갖고 시작하는 거라서 직접 경험이 그래서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팝업 스토어 문 밖에서 본 거랑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체험하기 시작한 거랑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영업이나 소규모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어떻게 이걸 좀 활용할 방법 없을까? 그 대기업들이야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좀 방법 없을까요? 해외 브랜드가 국내로 처음 유입될 때 팝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근데 네. 만약에 팝업 자체가 부담스러우시거나 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본인의 매장 안에 실제로 내가 알리고 싶은 그리고 자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삼아 해볼 수 있는 뭐 시식 코너라든가 테스트 베드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조심할 점도 있습니까? 뭔가 편향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경험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 메시지를 세게 보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취향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취향 배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업적으로도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그렇죠. 자, 취향 시리즈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 행동경제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브랜딩을 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